제가 다 설명해 줄게요. 이제. 무슨 오해를 해, 씨. 웬 개소리인가 싶었겠지. 언니한테 자초지종을 알려줘. 자, 보시면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합과 일반항의 관계입니다. 자, 수열에서요. 자, 수열입니다. 자, 무슨 수열이라고는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수열이다라고만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석하자면 지금은 등차 수열 파트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게 뒤에 등비에서 혹은 여러 가지 수열에서도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등차에서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때 합이 다음과 같을 때 그때 일반항을 구합시다 라는 표현. 자, SN이 있으니까 여기서 Sn-1을 빼주면 n번째 항이 나와요. 일반항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볼게. Sn n제곱 플러스 3n 빼기 1에서요. 뺄게요. n 대신에 n-1을 대입한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됐죠? 이게 an인데 문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전개하시면요. 이 안에 있는 부분 좀 전개해 볼게요. n제곱. 자, 빼기 2n 플러스 3n 플러스 n. 플러스 1 빼기 1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3만 남네요. 요렇게. 암산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 앞에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 있었고요. 이 둘을 빼고 있죠? 요렇게요. 그럼 n제곱 없어지고요. 남은 거 2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an, n번째 항, 일반항이 되겠다.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기준으로 계속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 넣어야 돼요. sn에다가. 여기다 1는 값이 첫 번째 항인 거야. 자, 1넣으면 몇 나와? 3 나오죠? 자, 여기까지 쓴 게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써야 A를 또 써야 돼요. 당연히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 여기 있는 여기서 나온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n자리 1 넣어볼게. 몇 나와? 4 나오죠? 4 나오죠? 그럼 첫 번째 항이 4인 거야? 3인 거야? 아니, 3이. 3인 거예요. 왜? 위에 있는 식은 n자리에 누구 넣었을 때부터? 2 넣었을 때부터만 생각을 하기로 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저거 붙일 때는 그 뒤에 막 더하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곱으로만 뭐 몇엔 이렇게 나올 때만. 근데 그러니까 저기 A에는 뭐 2엔 뭐 이렇게 나왔을 때만 그냥 아니요? 둘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 다 확인해야 돼. 무조건 다 확인해야 되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합의 표현이 나왔을 때 SN이 나왔을 때 이때 뒤에 더하기 빼기 뭐가 붙어 있잖아, 상수가.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쓰게 됩니다. 위에 있는 14번 예제 한번 보세요. SN 보시면 n제곱 플러스 n 하고 뒤에 상수 없지. 네. 그래서 계산했더니 n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하고 1 넣었을 때 값이 똑같았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썼단 말이지. 근데 얘는요, 상수가 붙었죠. 그러면 무조건 마지막 계산된 결과에서 첫 번째 항 값이랑 n번째 항 값이랑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써야만 답이 돼요. 근데 네. 저기 N식에 2를 넣으면 6이잖아요. 네. 그 3을 넣으면 8이죠. 네. 그럼 공차 2잖아요. 근데 3에서 6까지. 첫 번째 항은 3인 거고, 두 번째 항은 4인 거고, 세 번째 항 6, 네 번째 항 8, 그 다음은? 그 다음 몇인데? 아, 그 다음이요? 아, 네. 그 다음 몇이에요? 5, 아니요, 12. 10. 아, 10. 그 다음은요? 12. 자, 다음 수 누가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네. 규칙 찾았어요? 네. 규칙 어떻게 찾았어? 첫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은 4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는 수입니다. 규칙 얘기할 수 있죠? 규칙이 조금 복잡하지만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수열 맞지? 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그냥 수열이라고만 그런 거야. 이거 등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수가 증가되는 건 아니야. 두 번째 항부터만 적용이 돼.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도 등차라는 말을 못 써. 그냥 수열이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 등비수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 나온 얘기들. 등비해야죠.
등비까지는 조금 보는 게 좋아요. 등비 다 볼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오늘. 그래도 등비를 어느 정도 개념은 잡아놓고 가시는 게 나중에 기말할 때 편합니다. 자, 등비 수열. 그래서 일부러 1학년 처음에 들어올 때 수열 쪽이랑 지수로그 쪽을 하는 게 특강으로 때리는 게 2학기는 솔직히 그 여름방학이 짧아서 중간 대비하고 그러니까 개학하고 중간 대비 잠깐 쉬고 기말 대비야. 본고 같은 경우는 이런 예상도 해요. 본고 시험 끝났어. 그리고 파주고 시험이 끝났어. 그러면 본고는 또 시험 대비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2학기가 조금 타이트해요. 정신없습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12월 이후에 3월까지. 그때가 조금 길죠. 다음 중간고사 올 때까지. 그때가 그나마 조금 긴 시간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2학년 올라가죠? 문이과 계열 선택했죠?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 미리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수업이야 계속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미적분 2에서 필요한 부분들 2학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미리 공부를 해두셔야만 안 힘들어요. 한 번에 학습량이 확 늘어나지가 않아. 특히 이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거의 대부분 2개 과목을 공부하게 되거든. 지금 율곡고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3학년 때 수학이 2개 과목으로 깔려. 2학년 때 미리미리 한 과목을 걸쳐서 해놓지 않으면 3학년 때 내신 따기 되게 힘들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내신 비율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3학년 때 비중이 좀 높잖아.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잖아요 절대. 그리고 3학년 때 수학이 2과목 듣는다? 이수 시간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등급이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진짜 3학년 때 폭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데가 팍 줄어들어. 그럼 쓸 수 있는 데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 답은요. 학생부 일단 잘 정리하고 혹시 모르는 최저 대비해서 모의고사 계속 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신이 폭망해버리면 모의고사하고 나발이고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일단 당장 내신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다가 수시 그냥 어디 강원도 이런 데 쓰고 아 모르겠다 나 포기염 하고서 선생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안녕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주셔야 돼. 그 내신 폭망했다는 게 어느 정도가 폭망이에요? 문과는 3등급 이하. 아 3등급. 이과도 비슷해.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계속 2등급 선은 계속 나와줘야 돼. 그쵸, 이과는 3등급 라인에서는 계속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만 어디든 비벼보고 뭐 좀 해보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있으신 분들은 2등급 초반대, 스카이반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대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셔야 돼. 물론 1학년 때 내가 좀 망쳤어. 혹시나 관계없어요. 2, 3학년 때 계속 뒤집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가지고 내는 거니까 전체를 보고. 근데 등급 같은 거 그 초반 후반 안 가지잖아요. 과목별로. 과목? 평균을 가지죠. 학년별로 들어가는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1학년 때 솔직히 공부를 못했는데 2학년 때 갑자기 잘할 순 없잖아. 그 갑자기 잘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진짜 열심히 했어야 돼요. 특히 겨울에.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여름에는 2학기 대비를 위해서 계속 눈앞에 있는 걸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겨울은 길게 보고 여름은 짧게 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방학에 해주세요. 아니 주말에 해주세요. 겨울 방학 때요? 네. 겨울 방학 때는 굳이 걱정할 필요 없지 않아요? 거의 다 비슷하잖아. 왜 비슷해요? 어차피 학교 끝나는 시즌은 다 비슷하죠. 아니 저는 기숙사 있잖아요. 아 방학 때? 네, 주말에서 그때 안 나와? 못 나와요. 그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 잠깐 봉일천 호식이 2마리 치킨 번호 뭐였지? 내가 시켜줄게. 한 두 번 하면 상담 한 번 하고 나갈 수 있어요. 너네 기숙사에서 맨날 밤마다 뭐 시켜 먹지? 아니요. 야식 먹고 그러지 맨날.
이제 맨날 컵라면 먹고 네. 매일같이 네. 홈플러스트. 2학년 본고생 중에 한 학생은 턱이 막 이래요. 막 애가 땅땅 서 있는데 땅땅해 진짜. 와, 너 진짜 많이 쪘다. 할까 10kg 쪘어요. 도영이요? 아니요, 2학년의 한 학생이 본고 다니는. 도영이. 난 누구랑 얘기잖아. 2학년에 있는 학생이 그러더라고. 오, 진짜 땅땅해졌고, 야, 너 왜 이렇게 몸이 좋아졌냐? 10kg 쪘어요. 저희 뭐 밤에 치킨 시켜 먹어도 돼? 기숙사에서 그렇게 먹던 버릇이 있었는데 기숙사 퇴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해준 음식 식욕 폭발. 10kg 쪘대. 시켜 먹으면 재밌겠다. 재밌죠? 매일매일이 캠프 같죠? 짜장면 먹을까? 좋겠다. 비그렇잖아요. 나는 군대 가는 거 2년 이외에는 한 달 이상 집에서 나와 본 적이 없어서, 따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여행. 되게 부러워. 여행 가도 뭐 길어야 한 달이 있으니까. 길어. 내가 길게 간 여행이 3주 정도? 그거 제외하고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뭐 짜잘하게만 일주일씩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런 건 있어도 길게 막 한 달 이상 간 적은 없어서 부럽습니다. 부럽다. 자, 등비수열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입니다. 같은 비율, 그죠? 그럼 똑같은 어떤 수를 곱했다는 개념이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 해서 n번째 항 AN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일반항에 대한 표현이 있을 건데, 자, 첫 번째 항 편의상 초항을 A라고 놓을게요. A1이라고 쓰기도 귀찮아서 그래요. 그 다음 공통된 비율 곱하는 값 공비를 R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냥 A가 돼요.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누구를 곱하면 돼?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2개 곱하겠죠. 왜? 계속 R을 곱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될 거야. 그럼 여기서 n번째 항은 AR 몇 제곱? n-1제곱. 이거 뭐야? R을 n-1번 곱했다의 개념입니다. 그죠? 지수 읽을 줄 알죠 다? R을 n-1번 곱하면 뭐가 나온다? AN이 나온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은요, A, R, n-1제곱. 이게 일반항의 개념이 되죠. A는 초항, R은 공비. 이렇게요. 자, 이게 일반항의 개념이 돼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느냐? 많죠. 등차랑 비슷해요. 얘 갖고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항을 알고 있을 때 그럼 일반항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로 한 번씩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게 지금 뒤에 계속 나와 있는 문제들이에요. 일반항만 가지고서도 다 얘기할 수 있어. 다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 얘도 마찬가지. 등차 중항과 비슷한 개념. 등비중항의 개념이 있어요. 등비중항. 등비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 뭐냐면, 자, 등비수열 한번 써볼게요. A, AR, AR 제곱. 이렇게 써볼게. 연속되는 세 수가 있는데요.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이때 특징. 얘네 둘이 곱하면 몇이에요? 곱하면 이 친구의 제곱이랑 같죠? 해서 등비중항의 뜻은요. 세 수. 예를 들면 A, B, C가 등비수열일 때 그때 B 제곱하면 AC 곱한 거랑 같다의 개념이 나와요. 이게 등비수열의 중항값, 등비중항.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B는 루트 AC 이렇게 기하평균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등차중항은 산술평균의 개념이고요. 등비중항은 기하평균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굳이 루트로 바꾸진 않아요. 왜냐하면 루트로 바꾸면 또 귀찮아져. 제곱했으니까 뭐 뿔마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렇게 루트를 이용한 표현보다는 제곱에 대한 표현으로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럼 부호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표현들.
어차피 그걸 제곱하면 0보다 크겠죠? 양수로만 나오는 거니까. 혹시나 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에서 나오는 일반항 그리고 등비중항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럼 등비수열도 합이 있겠죠? 등비수열의 합. 자, 합 마찬가지 S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개념. 자, SN이라고 쓰시면요. 보세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맞아요? 몇 번째 항까지? Rn-1 n번째 항까지. 그럼 문제, 이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 A, R, n-2가 있었겠죠. 공비 하나 덜 곱하네. 됐어요? 잠깐만요. 아니요. 네,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SN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등차랑 비슷해. SN을 밑에다 한 번 더 쓰고서 두 식을 계산할 거야. 연립할 거야. 근데 그냥 SN을 다시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 친구, 이 수열의 공비 R을 곱해서 씁니다. 요게 좀 달라요. R을 곱해서 한 번 더 씁니다. 자, 써볼게요. R 곱합니다. AR. AR 제곱. AR 세제곱. 해서 AR n-1 제곱. AR n 제곱 되겠죠. R을 한 번씩 더 곱했으니까. 이 둘을 뭐하냐? 빼요. 뺀다. 자, 빼면요. SN 빼기 RSN은 그죠? 자, 빼면 보세요. 얘네 없어져요. 얘네들 똑같은 거 없어져. 여기 없어질 거고 여기서 없어질 거고 얘랑 얘 똑같으니까 없어지지. 누구 남어? A 빼기 ARN제곱만 남아요. 자, 좌변 SN으로 묶습니다. 1-R 이렇게 되죠? 우변 A로 묶습니다. 1-R의 n제곱 되겠죠? 결론 SN은요 1-R분의 A 1-R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그럼 얘를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모 분자에다 -1을 다 곱해서 부호를 바꿔 R-1분의 A Rn제곱 -1 요렇게요. 관계없죠? 자, 그래서 공비 R은 누구였어요? 공비였죠? 공비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n제곱. 이거는 뭐가 돼? 항의 개수가 돼요. -1 이렇게 됩니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등비수열 합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다른 변형 공식은요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합의 표현을 가지고 등비수열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적기만 할게요. 자, SN에서 SN-1 빼면 뭐 나온다? AN 나온다. n번째 항 나온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S1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합의 개념. 이게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배우는 전체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 일반항과의 SN과 AN의 관계 이걸 가지고서도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뭐 얘기 안 해요. 이게 다예요.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많이 빼먹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등비수열이 끝나. 자, 이제 문제 몇 개 보고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썼냐면 A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얘는 특수한 경우인데 언제냐면 R이 1이 아닐 때 그때 일반항이 돼요. 그럼 R이 1이라면 다시 말해서 공비가 1이라면 이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쌤 R이 0제곱이면 뭐예요? R이 0제곱이라는 표현이 뭔 소리예요? 0제곱이 있어요. 1에 0제곱이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입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이에요. 이건 지수 확장에서 얘기했을 텐데. 지수로 그거 할 때.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수의 마이너스 거듭제곱이라든가 뭐 분수 거듭제곱꼴 같은 거. 그거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기억 안 나시면. 자,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에요. 공비가 1이다? 그럼 다음 항 누구게? 3. 그 다음 누구게? 3. 그 다음은요? 계속 3이겠죠? 그죠? 첫 번째 항 3,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3. 왜? 1을 곱하고 있으니까. 그럼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얘와 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저기서 왜 R에서 1이 안 됐었죠? 왜 R이?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아, 네. 그거에 대한 표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같은 경우죠. 왜? 0을 더하고 있으니까 계속 3인 거잖아. 맞아? 이때 이 친구의 일반항은 어떻게 쓸까요? 그냥 첫 번째 항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일반항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입니다. 공비가 1이에요. 그럼 누가 나와? A. A. 계속 A가 나오죠. 그럼 일반항 뭐가 돼요? 그냥 A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합을 구해볼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3을 몇 번 더해? n번 더하죠. 그럼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될까? 3n이죠. 그럼 마찬가지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an 표현되겠죠. 자, 여기서 뭐 등비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혹은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써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맞니? 그래서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혹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은요, 그냥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이 공식을 넣어요. 자, 여기서 이 공식 언급을 왜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등비 수열 합구하는 공식 다시 봐봐. 1-r분의 몇, r-1분의 몇 이렇게 표현됐지. r이 만약에 1이라면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런 수 존재하지 않죠. 그럼 선생님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은 물어볼 거라고. 그냥 이거예요. 3n. 그냥 an. 이게 합의 개념이 돼. 일반항은 그냥 a. 이게 그냥 일반항이야.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얘기할 때 대부분은 전부 다 공비가 1이 아닐 때를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간혹가다 공비가 1인 경우 혹은 공차가 0인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는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등비수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다 봤죠? 정리 깔끔하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활용의 정점은 뭐냐면 207페이지에 있는 원리합계예요. 와, 이거 진짜 원리합계 문제가 요즘에 조금 경향이 이상해졌어. 그 문이과를 나눠서 봤을 때 문과에서는 잘 안 다루고 이과에서는 좀 다루더라고. 근데 원래 문과에서 다뤄야 되는 거거든. 그 은행이라든가 이제 이쪽 진학하려면 경상대를 간단 말이야. 뭐 경제라든가 뭐 회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이쪽으로. 그럼 걔네들은 문과 계열이니까 문과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예전에는 문이과 상관없이 다 나와서 관계가 없었는데 요즘에 한쪽만 나오는 거야. 이과만. 문과는 또 안 나오더라 이게. 근데 1학년 수준이 2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고3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왜 문과가 안 나오고 이과만 나왔지? 이상한데? 해서 작년에 봤을 때도 작년엔 다 나왔구나. 작년에 봤을 때는 안 나왔어, 문제가. 나온 학교가 몇 개 없었어. 일부 학교는 아예 안 다루더라고.
학교 책을 봐도 등비수열에서 이 원리합계 계산하는 문제가 뭐 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그냥 간단한 거죠, 그것도. 예전에는 원리합계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적금, 기본적으로 적금 받는 거, 적금 적금 만기일에 받는 금액, 그런 것들, 아니면 얘를 이용해서 연금을 받는 경우, 아니면 컴퓨터를 사는 경우, 자동차를 사는 경우, 할부로 긁는 경우,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표현부터 좀 우리가 다시 볼게요. 원리합계 하는데 원리합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자라는 표현에 이율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적금을 들 거야. 그럼 10년 동안 돈을 계속 넣을 겁니다. 이때 처음에 돈을 한번 넣었어. 그리고 2년 차 때 돈을 넣었어요. 3년 차 때도 돈을 넣겠죠.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넣었던 그 돈, 그러니까 내가 입금한 그 돈이 이자가 계속 붙을 거야. 2년 차에 넣은 금액도 이자가 붙을 거야. 근데 이자는 내가 넣었던 시간만큼만 이자가 붙죠. 그지? 그래서 그 돈들이 다 모아져서 이자와 원금이 다 합쳐져서 내가 맨 마지막에 적금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나도 적금이 만기가 돼서 하나 받았어요. 저축하는 남자. 내가 내 생애 3번째 적금입니다. 거의 안 하거든요. 놀기 바빠서. 근데 여기 학원 와서부터는 주말에 계속 일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놀면 뭐하나 계속 그냥 안 놀아요. 귀찮아서. 돈 쓸 데도 없고. 근데 이거 막 금융에 들어가면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금융 들어가면 이거 합니까? 계산법은 이게 맞아요. 근데 컴퓨터가 해? 네. 이거 왜 사람이에요? 복잡한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원리합계를 얘기할 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단리, 복리. 아, 싫다, 진짜. 모르게 들어본 거. 단리, 복리 같은 경우는 내 친구 중에서도 뭐 보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그지 같은 소리 다 해요. 뭐 복리에 마법을 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리 같은 경우는 이자가 그냥 한 번만 붙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가 한 번만 붙는다는 얘기가 내가 돈이 얼마 있잖아. 그럼 이자가 만약에 5%야. 그럼 그 돈에 5%만 붙여서 딱 나와. 끝. 이거예요. 근데 복리는 계속 붙어. 그러니까 원금이 1,000만 원 있어. 거기에 5% 이자가 붙어. 그럼 붙어서 얼마가 나오겠지? 거기에 또 5%가 붙어. 그거에 또 5%가 붙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뭐 돈이 적든 많든 일단 돈이 많으면 복리 이자가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한 1억이 있어. 1억 1% 얼마니? 1%요? 100만 원인가요? 일시 100점 100만 1000만 억이잖아. 네. 그죠? 100만 원이죠. 네. 근데 1억이 있어. 이자가 1%래. 그럼 100원 1%는 1원이야. 1억 1%는 100만 원이야. 그럼 1% 이자 붙었어. 1억 100만 원이야. 이거에 또 1%가 붙었어. 이거에 또 1%가 계속 붙어.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는 것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값에서 이율이 계속 붙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복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단리는 원금 자체에다가만 계속 이율을 추가해주는 경우를 단리라고 불러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단리법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 원금에만 이자를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복리는요,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이자를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자에 이자가 붙어요. 쌤, 근데요. 궁금한 게 이 이자는 어디서 나요? 은행에서요. 은행은 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자금 있잖아.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문이과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사회가 돌아가는 흐름과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사실. 나도 그냥 대충 뭐 어디 신문 같은 거에서 쓱쓱 보고 뭐 대충 주워 들었고 막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뱅크죠. 네. 뱅크. 맞지.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왜 생겼냐면
그것 때문에 생겼어. 옛날에는 그 돈 자체가 그러니까 금이었단 말이야. 금이나 은. 귀금속들. 그러니까 귀금속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광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과 은을 가지고서 돈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야. 뭐 옛날로 돌아가면 뭐 조개 껍데기, 그죠?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했겠지만, 금이나 은으로 돈을 갖고서 돈의 개념으로, 화폐의 개념으로 금과 은을 썼는데, 그러니까 금화, 은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과 은의 단점이 있어. 무거워. 그래서 이거 못 들고 다니겠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 신용카드도 똑같아. 못 들고 다니겠는 거야, 금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뭐 했냐면 어떤 사람한테 금을 맡겨. 보관함에다가 금을 맡깁니다. 그리고 맡겼다라는 확인서를 받아. 그래서 그 확인서를 주는 거야. 내가 여기다 금을 얼마 맡겼어. 너 이거 써? 주는 거야. 그럼 돈을 준 거죠.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나온 게 은행의 개념이에요, 먼저. 그래서 은행은 맨 처음에 금을 보관하던 곳이야. 금을 보관하고 금을 보관했다는 증서를 주는 곳이었어요. 그럼 보관하려면 당연히 보관비를 내겠죠. 그죠? 그게 은행의 수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세계에 있는 금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금을 계속 캘 거 아니야. 금이 너무 많아져. 그럼 이거 보관증을 계속 써주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뭐 하냐면은 대체할 수 있는 화폐 개념이 나와요. 화폐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맞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요래서 화폐 개념이 나와. 종이화폐.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거를 뭐 기준화폐 맞나?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기준화폐? 기준이 아니었는데 뭐였지? 내가 이거 썰 털려고 내가 공부했는데 옛날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화폐 기준이고 화폐 개념이고요. 뭐였지? 이거를 뭐 근본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근본이제도. 역사. 일본식으로 근본이제도 어디가? 뭐 화폐 개혁하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이 생기게 된 건 이 개념이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은행이 발전을 하고, 발전하다가 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화폐를 개발하게 돼. 근데 그 화폐가 뭐가 되냐면 일단 안전해야 돼. 그리고 그 화폐를 가지고서 금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돼. 화폐 자체에. 뭐 몽골 달러 이런 건 안 되겠죠. 뭐 몽골에서 쓰는 돈 이런 건 안 되겠죠. 뭐 필리핀에서 쓰는 뭐 페루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페소 이런 건 안 될 거야. 그래서 쓰는 게 미국에 있는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바꾸고 이런 거였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말하기가 귀찮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개념이 생겼고, 그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써. 이번 그리스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 은행으로 간다는 거야. 은행으로 달린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원래 화폐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이 돈들을 가지고서 금으로 다 바꿀 수 있다의 개념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흐릿해져. 그러면서 그냥 화폐 자체를 가지고서 화폐 단위를 매기고 가치를 매기게 돼. 달러만 있으면 장땡인 거야. 내가 금이 있든 말든. 이렇게 됐을 때 은행에서 뭐 하냐면 이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수빈이가 100원을 은행에 저금했다? 은행에 맡겼어. 그럼 은행은 100원이 있겠지? 그럼 그 100원을 유경이한테 빌려줘. 그럼 봐봐. 전체로 봤을 때 100원밖에 없는 거야. 근데 수빈이 너는 100원이 은행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경이는 100원을 은행에서 받았어가 되는 거지. 난 100원이 있어, 난 100원 받았어. 그럼 둘 다 100원 있지. 그 얼마가 있는 거야? 200원이 있는 거야. 돈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돈을 유통시킨단 말이야, 이제. 그게 이제 대출의 개념이잖아. 그지? 그럼 대출하면서 그냥 빌려주진 않지. 어떻게? 이자를 받지. 그걸로 또 은행은 수익을 내. 그럼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은행은 돈이 없어. 자기는 자기 돈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해? 그때그때 들어온 돈들을 유통만 시키는 거야. 그랬는데 이번 그리스에서 뱅크런 사태가 나면서 벌어진 게 뭐냐면 갑자기 나 맡긴 돈 찾을래 하게 된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얼마는 줄 수 있지.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예치금이라고 그러거든. 법적으로 이건 정해져 있어. 뭐더라? 준비율이라고 그러나? 예치금이 아니지. 예치금은 뭐 맡길 때 내는 거고. 지급 준비율? 지급 뭐 무슨 율이 있어요. 배율이 있어서 맡긴 사람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그 중에 40%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는 빌려줘도 돼. 나가도 된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은행에 와서 내가 맡긴 돈 찾을래 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왔어. 돈 못 줘. 없죠. 그럼 망하는 거야. 그 은행 파산. 그래서 나오는 게 또 이제 보험의 개념이 나오죠. 뭐라고요? 예금자 보험의 개념이 나와.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여러분들 보호 받습니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거야. 통장을 보면 모든 은행은 전부 다 또 그 보험을 들어요. 그 보험을 드니까 보험비를 또 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먹고 있는 거야. 막 먹고 먹히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은 또 보험 가서 그거 5천만 원 보장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또 보험을 근데 그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건 그거야. 불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보증을 하겠다는 거야. 불명확하다는 거에 가장 좋은 장점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꼬드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만기시 환급금, 만기시 뭐 축하금 이렇게 해서 또 줘. 생명보험을 10년 들었다? 안 죽었어. 그럼 내가 낸 돈들 어떻게 할래? 조금 줄게 하면서 만기시 일부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은행에서 계속 꼬시는 거지. 들라고. 1,000만 명이 들었어. 1,0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또 운영이 돼요. 얘랑 비슷한 것도 이제 크레딧 카드인데 신용카드도 이 개념이거든. 돈 많은 사람이 금 들고 다니기 귀찮아. 그래서 뭐 하냐면 금을 한꺼번에 딱 줘. 술집에. 그리고 나 올 때마다 여기서 까? 하는 거야. 그게 신용카드의 개념이야. 그럼 내가 여기 얼마큼 했다고 증서 하나 써줘. 증서만 들고 와서 하고서 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신용카드의 개념이고요. 아휴, 기억이 안 난다. 나도 안 봐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막 뭐지? 저번에 그 최진기 사탕